양해구 채집형연구원 이사 양해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시작하기 조금 더 새로운 지평을 빨리 열기 위해서 2분 먼저 시작을 해도 되겠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2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세미나를 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성공의 비결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정국 박사님하고 일을 하면서 성공의 비결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잘하는 게 성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정국 박사님은 너무 성실하게 잘 못하는 것도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는 평가받았는데 20년이 다 되도록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아픔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집형 연구를 개설하면서 이정국 박사님이 잘하는 걸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4번 떨어졌지만 4번의 사자, 한 가지 달기도 힘들다는 학사, 감정평가사, 석사, 박사까지 있다는 4가지 사자를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4번 떨어지는 동안에 그래서 야, 공부를 진짜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12월 달부터 같이 일을 하는데 12월 달에 환경 관련된 PPT 자료를 보면서 아니 정치인이 저런 것도 만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에 보니까 유네스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PPT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직접 만들었는데 상당히 해박하시고 내용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하는 걸 왜 숨기고 있었지? 그러면서 새집형 연구원을 2월 달에 개원하자고 하면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국 박사님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지 오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버스 터미널 문제가 20여 년 동안 20여 년이 더 되는 이 해묵은 안양의 문제인데 그동안의 어떤 이 연구 결과보다도 우리 이정국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가 가장 깊이 있고 또 체계적이고 또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버스 터미널을 시작으로 해서 뭐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가 연영동 마스콘 공장 문제, 장애인 문제, 안양이 그동안 20여 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들이 채집형 연구원과 같이 공부하면서 풀어내는 해법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많이 초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는데요. 깊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정말 그 버스 터미널 뿐만 아니라 안양의 모든 문제, 해묵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지평을 여는 연구원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정국 박사님이 연구한 버스 터미널 시작에서 내각까지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이정국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 진짜 어렵습니다. 공부 안 하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관악산을 오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안양의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또 문제가 생겨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지금 다 책자에 들어있거든요. 책자를 참고하시되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쪽에 보시면 사실 PPT를 준비했다가 PPT 화질이 안 좋아서 PPT는 안 하고 책자가 있기 때문에 책자에 대응한 거로 했습니다.
실적으로 보시면 이 세미나를 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 목적이 보시면 우리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1993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자동차 정류장 용지로 그 농수산물 시장 옆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버스터미널 용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팔렸잖아요. 최근에 민간인한테 팔리면서 자, 팔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안양시에서 의뢰했던 영역 보고서를 보면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당장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환승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런 문제였던 거지, 장기적으로는 다 영역 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터미널 부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그나마 지정되어 있던 것도 팔려나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된 것에 대해서, 그럼 안양시를 이끌고 갔던 안양시의 행정은 잘못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부터 저는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보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만약에 여기서 답을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답을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안양시에서 터미널을 설치하기, 종합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를 제가 이제 1차 터미널 사업이라고 영어로 붙여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3년도에 지정이 된 농수산물 시장 옆에, 그게 번지수가 평촌도 934번지거든요. 평수로는 한 5,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터미널을 이제 명칭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안양시의 버스 터미널 부지. 근데 제가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안양 종합 터미널 부지로 명칭을 지금부터 바꿔서 쓰려고 명칭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터미널 부지가 거기에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경과가 거기 보시면 이제 11쪽에 위쪽에 쭉 그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왜 거기에 터미널 사업이 안 됐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거기에 터미널 자동차 용지로 지정이 되고 전임 시장께서, 그 당시에 시장께서 행정을 강하게 집행을 했으면 터미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근데 왜 터미널이 거기에 들어서지 못했냐? 딱 한 가지였어요. 민원이었습니다. 거기 터미널 부지 바로 옆에 보면 현대아파트, 한신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우리 동네 터미널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이 발생하면서 그 민원을 안양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터미널 사업이 이제 좌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안양시 행정을 맡고 계신 분이 정말 지금 GS파워도 지금 있잖아요. 어쨌든 교수도 있고 공공의 시설이 그 위치에 있게끔 하는 그 역할들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민원에 충실했다. 그래서 시장님들이 너무 민원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터미널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주식회사 경보라는 회사가 그 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민원에 부딪혀가지고 안양시장이 그 터미널에서 허가인지 인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양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경보에 16억 5천만 원을 계산을 해줬잖아요. 안양시에서 소송에 의해서. 왜 터미널 사업을 거기다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양시장이 그걸 못했냐 해가지고 안양시에 잘못이 있다 해가지고 16억 5천을 소송해서 경보가 받아갔습니다. 그건 명백히 누가 잘못했다고 판정이 되는 겁니까? 안양시가 잘못했다고 판정입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전임 시장님께서 너무 민원에 충실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좌초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터미널 부지가 지정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거기 보시면 2004년도에 첫 번째는 1993년도에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2004년도에 관양동 그 GS파워 그 뒤쪽에 거기다 이제 터미널을 짓기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때도 이제 시장 안양시에서 행정을 할 때 임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그때 용역을 발주한 게 뒤에 나옵니다. 그때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 보시면 2차 터미널 사업 해가지고 2004년도에 직기로 결정을 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2008년도에 그때에서 2011년도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또 진행합니다. 역시 거기도 뭐 때문에 안 되냐?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안양시가 경보에 대해서 소송을 두 개 당사자 소송은 안양시가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부분에 가서 경보가 지고 안양시가 이기는 이런 입장이 이제 그래서 2차 터미널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터미널에 대한 대안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11쪽에 보시면 이제 그동안 이제 안양시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터미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모 후보는 농수산물 시장에 보면은 저 터미널 부지가 있고 저 끝에 보면은 해병 전후역이 있거든. 거기다 짓자 이런 이제 주장을 공약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2010년도에 어떤 후보는 만안경찰서를 옮겨가니까 거기다 짓자 이런 공약도 공약으로 내게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공약집을 검토해보지 못하고요. 자료가 없으면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제가 여기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2014년 선거가 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는 이제 터미널 부지에 대한 2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종합터미널 부지를 설치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단기적, 중기적으로 환승터미널로 가자 해서 현재 시장님께서 그 정책에 의해서 지금 만안구 쪽과 당원구 쪽에 환승터미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용역보고서에 뒤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환승터미널을 하자는 그 보고서 내에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안양의 종합터미널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자체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적정한 장소에. 그래서 어떤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저 부지가 매각돼 나감으로써 그런 발생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터미널 사업에 대한 연역 과정은 그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12쪽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현재 환승터미널을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환승터미널을 추진할 때 안양시에서 어디다 용역을 했냐면 공주대학교 방재연구센터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환승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쭉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동안 이제 13쪽 위를 보시면 안양시에서 터미널 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내용이 3번 있습니다. 3번. 첫 번째 2006년도에 이렇게 처음에 1993년도에 터미널 부지가 그 시외버스 터미널 농산물 시장 옆에 확정이 될 때는 그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평촌 신도시가 들어갈 때 터미널 계획이 없었더라고요. 없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안양의 종합터미널이 필요하다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였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934번지 그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용역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행정으로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 놓은 거죠. 근데 통상 보면은 그 당시에는 한 10,000평 정도 규모가 터미널에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5,500평이잖아요. 근데 10,000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500평의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죠. 근데 그때는 용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934번지 1차 터미널 사업 부지가 실패로 끝나자 용역이 의뢰된 게 2006년도에 이 용역이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관양동 GS파워 뒤쪽에다가 터미널 설치하다. 이 의견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용역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용역이란 게 뭐냐면 용역이란 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연구 용역을 하는 그 학술 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용역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과업 지시가 있습니다. 과업 지시 내에서 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용역 보고서는 그 용역을 발주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려낸 것이 용역 보고서입니다. 정말 백지 상태에서 안양에다 어디에다가 터미널을 설치할까? 이렇게 그려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발주하는 자가 과업 지시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영업을 했던 안양시장님께서는 여기에 터미널 부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파업 지시를 했겠죠. 그런 특징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용역을 했던 것이 2009년도에 용역했던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런 터미널 부지라기보다는 이제 관양동 것까지 실패하니까 이 당시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걸 가지고 그러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중교통 이용권을 이렇게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거기 있는 내용은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14쪽으로 가보시면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14쪽 밑에 보시면 선행연구 관련 연구 종합 결과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잠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15쪽에 밑에다 내놨어요. 15쪽 밑에 보시면, 자, 평촌동 934번지가 5,552평입니다. 그게 5,552평이고, 지금 2020년도에 안양시의 터미널 부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 이것을 기존의 연구 용역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나와 있는 게 오른쪽입니다. 공교롭게 또 5,920평입니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1993년도에는 10,000평 정도의 안양의 종합터미널 부지가 필요했다면 이제 KTX가 생기고 자가용 시대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미널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십수년 전에 예측했던 자료가 2026년도에 안양시가 필요하는 터미널 부지가 얼마다? 5,920평이다. 그게 1993년도에 그 농수산시장 옆에 지정했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결론을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해 터미널 짓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왜 못했다?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민원에 충실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터미널 사업이 좌초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던 영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검토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16쪽에 보시면 1차 안양 종합터미널 사업부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 평촌동 934번지 5,552평이 팔려 나가는 과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이 3장에서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 보시다시피 한번 쭉 볼까요? 자, 1차 터미널 사업에서 16쪽 위에 보시면 1993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터미널 하는 겁니다. 아까 민영, 공영, 중경영 설명을 안 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터미널 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용도가 지정이 되고 1994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세 차례 유찰이 된 거죠. 유찰이 되고, 그러고 나서 1995년도에 195억의 주식회사 경보하고 지금 현재 LH공사가 됐죠. 그 전에는 뭐 이름이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 예매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경보가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시에서 이제 허가도 안 내주고 민원에 부딪혀서 자꾸 사업이 질질질질 끌리다 보니까 실패하는 과정을 이렇게 겪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경보가 이제 소송에서 16억 5,600을 받아간 거, 시가 좀 잘못했다는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재공매를 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 LH공사에서 재공매를 했는데 442억에 재공매를 했는데 역시 거기에 터미널 사업을 한 사람이 없었죠.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원에 부딪혀서 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그 민원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그 터미널 사업을 하는 주체를 찾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 보니까 안양시의회에서 시정질의로 시정질인지 오분발인지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자, 과거에 시장님들이 책임이 크다 요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 7월 18일 또 LH공사에서 재공매를 합니다. 땅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격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594억으로 재공매를 하게 되고, 그때도 유찰이 됩니다. 이때는 2016년 7월 18일에는 그 밑에 보면 수의계약 공고를 합니다. 경쟁입찰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팔겠다. 이렇게 수의계약 공고를 하고 아무도 또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작년에 또 재국면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 6월 22일 날 특정한 법인에 낙찰이 되는 거죠. 그때도 역시 594억의 공매, 이때는 이제 경쟁 입찰로 공매를 합니다. 경쟁 입찰로 594억에 입찰을 했는데 거의 2배에 이르는 1100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이제 LH공사에서 2017년도에 6월 달에 경쟁 입찰 공고한 거라고 그래서 낙찰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8쪽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항을 보시면 18쪽 위쪽에 보시면 그 지도 밑에다가 이런 걸 써놨어요. LH공사에서 매각 대상 토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 시설 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용도 결정 실효 예정이다. 도시계획이 풀린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즘 얘기하는 일몰제입니다. 일몰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LH공사에서 공고를 하고 땅을 이제 판 거죠. 그리고 이제 18쪽에 보시면 그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입찰 공고에서 낙찰을 받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낙찰 받은 법인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8쪽 보면 18쪽 밑에 보면 낙찰해가지고 특정한 법인이 1,100억에 낙찰이 돼서 작년 6월 22일 날 22일하고 23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2일 날 바로 낙찰이 돼가지고 계약은 2017년도 작년 6월 29일 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19쪽에 보시면 낙찰을 받은 법인이 이게 같은 법인입니다. 이름만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계속 바뀌고 이 내용은 이제 어디에서 발췌한 내용이냐면 그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나 뜰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폐쇄 등기가 되어 있고 일부는 신등기가 되어 있는데 폐쇄까지 뛰어들어가면 누구나 다 지금 나가서 뛰면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등기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냥 실명만 빼고 그대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특정한 법인이 쭉 이렇게 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 다음 그 특정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떤 흐름을 의해서 대표이사가 바뀌어가는지 그런 내용도 19쪽에 정리해 놓은 거고요. 20쪽을 보시면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낙찰 법인의 특징이 해가지고 몇 가지는 이제 써놨는데 첫 번째 일단 신문에 보니까 경쟁 입찰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47억의 부채를 면제받았다. 이거는 이제 이미 다 공문화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한번 쭉 분석을 해보니까, 자, 그 법인이 2016년도 6월 11일 날 이제 LH공사에서 아까 앞에서 봤었죠. 이거는 이제 그 수계약 공고를 했는데 유찰됐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2016년도 11월 23일 날 그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추가합니다. 주택건설. 그렇게 그 땅에다가, 자기 법인이 그 땅에다가 주택사업을, 건설업을 할 수 있게끔 특정한 그 법인의 대표이사일 때 이것을 추가를 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2월 8일 날 명칭을, 현재의 그 건설회사로 명칭을 바꾸고, 명칭을 바꿉니다. 건설회사 바꾸고, 또 이제 사내이사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6월 11일 날 매각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2017년도 6월 22일 날 594억으로 공고된 것이 1,100억의 그 특정한 법인에 낙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22일 날 낙찰이 되고 6월 23일 날 하루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이제 그 사내이사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두고 이제 등기상 이걸 두고 M&A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 이렇게 22일 날 낙찰을 받고 계약을 언제 하냐면 29일 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낙찰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특정한 권리가 생기는 거고 29일 날 계약을 하는데 23일 날 이걸 이제 사내이사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루에 이제 사내이사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M&A이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3일 날 바뀌면서 이 법인이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저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용인 서인구 모연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법인 소재지를 옮기게 되는 좀 애매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정리해 보면은 이 땅을 낙찰받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법인 등기하고 그다음에 신문에 나와 있는 이런 종합해 보니까 그 땅을 낙찰받기 위해서 수년간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낙찰받기 위해서 그 건설업도 추가 일부러 대표이사한테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6월 23일 날 22일 날 낙찰을 받고 23일 날 넘기면서 법인의 부채를 안고 넘겼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6월 20일 날 받아가지고 23일 날 사내이사 받고 넘기면은 이게 뭐냐 도대체. 그는 일단 부동산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이 아니겠습니까? 터미널 부지라는 게.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긴 것 같아요. 왜? 29일 날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22일 날 낙찰을 받아가지고 23일 날 사내이사가 바뀌다 보냐 그러면은 도대체 뭘 넘겼냐? 부동산을 넘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면서 47억의 부채를 면제받았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법인이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부채를 면제받고 넘겼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투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면 부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은 투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주식은 투자라고 합니다. 사가지고 바로 팔아도 절대 주식은 투기라고 합니다.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사가지고 바로 파는 건 투기라고 그러고 사가지고 내가 쓰다가 팔면 투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소득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가지고 팔더라도 2년 내에 팔면은 투기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가지고 운영도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부채를 면제받고 팔았기 때문에 저정적인 투기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낙찰법인의 특징이 투기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낙찰을 받은 법인이 6월 23일 날 일이 법인 소재지로 옮깁니다. 정상적인 법인 같으면 제가 봤을 때 그것도 1,100억의 사업을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주소를 두는 여기다 옮기는 건 도저히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할 수 없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바뀌는 그 과정을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듣기부터 머리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쭉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 용인 모연면의 컨테이너 박스로 주소가 옮겨가는 이 땅으로 이런 현상이 되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21쪽에 보면 6월 22일 날 자본금이 1억으로 법인을 낙찰받고 23일 날 법인이 사내이사가 바뀌면서 자본금이 5억이 증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내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외부에 있는 자료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미심쩍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넷째, 이제 터미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터미널 부지가 팔려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용역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에서 행정할 때는 터미널에 대한 어떤 그런 뚜렷한 대책이 없이 그나마 지정되어 있던 것이 팔려나간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제가 써놓은 거고요. 다섯 번째는 만약에 자 이게 투기 행위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공당에 지역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가면 지탄받을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는 또 만약에 이제 선출직 공직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어떤 터미널 부지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섯 번째를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주식의 분포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종합터미널 부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돼서 민간인한테 팔려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안양시에 터미널 부지를 유치를 해서 터미널을
설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큰 2번째 부지 특징으로서 부지의 일몰제 대상 내용인데 LH공사는 아까도 앞에서 봤듯이 공고문에다가 2020년도 7월 1일 날 해제된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인천일보 기자가 국토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그거는 해제 대상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결국 법원에서 판결로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문에 나와 있는 것, 분석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이게 이제 LH공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일까? 국토부 입장에서 정말 국토부 의견이 그렇다면 누군가 한쪽은 지금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명확히 나타나잖아요. 한쪽은 기다, 한쪽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그거는 이제 위에는 그거 근거 자료를 쭉 내놓고 그 다음에 22쪽 밑에 보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안양의 종합터미널 부지가 팔려나가고 안양의 종합터미널에 설치되지 않고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오겠느냐,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여기서 목포를 간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KTX 있는 데는 금방 가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안양시에서 이게 좀 20몇 년 동안 터미널 사업에 대한 결론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안양 시민들이 받고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 여기까지만 저희가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뭐 어디다가 터미널을 설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그 안양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전임 시장들에 의해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25분 만에 짧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셨다고 생각하면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공공 자산에 대한 투기 세력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점들이 버스 터미널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토론 주제자의 황지영 박사님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뵈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는 분들도 처음 보는 분 한 몇 분이 계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일단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주제로 또 미묘한 시기에 안양에서 이 연구원을 개원하는 걸 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올해까지 39년째 안양에 살면서 지금 이정구 박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30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또 미묘한 시기인데 정치적으로 시장 후보가 뭐 3분 이상이 지금 움직이는데 제가 어디 줄 섰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육두문자로 또 욕도 먹었어요. 근데 저 줄 서지 않았고 어느 누구 지금 지지한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정국 박사가 출근길이 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터미널 문제가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소를 만드는데 저한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터미널? 아시다시피 저는 2011년 4월부터 4년 동안 안양시 민원ombudsman을 하면서 2011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서 시에다 의견도 내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 이정국 박사께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샅샅이 지금 밝혀주셨는데 몇 가지 일단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제 말씀 끝나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0쪽에 법인에게 47억 원을 그 인계조건으로 배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또
또 두 번째는 지금 법인은 동일 법인인데 주주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주주가 바뀌었는데 주주 바뀐 게 그것을 투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잘 몰라서 법인은 그대로 있다. A 법인이 사서 B 법인한테 팔았을 경우에는 명백한 그건 투기인데 법인은 그대로 있고 법인명도 바뀐 상태고 이제 주주만 바뀐 상태인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은 안양에서 한 20년 동안 누구보다 많이 안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이정 박사께서는 과연 시외버스 터미널이 어디에 현실적으로 어디에 설치됐으면 좋겠고 또 방법은 어떠한 건지 좀 질문이 무엇입니까? 좀 그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미나 자료 뒤쪽에 토론 자료라고 해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에 제가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을 하면서 이걸 굉장히 우리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옴부즈만 자문위원 10분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어느 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이 전북 남원이고 처갓집이 광주고 저희 장모님이 98세세요. 그래서 광주 터미널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시고 안양역에 오시면 3년 전까지도 94세 오실 때도 첫날에 가서 안양역 앞에 가서 모시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제가 차를 가지고 가는데 차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양역 앞에 표를 끊으려면은 그 지역마다 안내 시간표도 없고 표를 살 때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유리창이 하나 있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밑에 반달짜리 돈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미지티형이고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 번 제가 민원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광주는 역 앞에서 타는데 남원은 왕궁터미널 앞에 가서 타는데 부천에서 오는 차를 타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3편이 있었는데 지금 2편으로 줄어들었어요. 안양이 그 이름이 좋잖아요. 살아서 극락이라고. 말로만 극락인데, 그리고 안양이 60만 인건데 지금 현재 원주민이 아까 어떤 분이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지만 다 고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제가 왕궁의 시장 앞에서 지나가는 걸 봤더니 전국에 안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냥 스쳐만 갈 뿐이죠.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표를 산다고 할 때 그런 표를 산다면은 참 시간이 몇 시지? 몇 시에 있지? 그걸 어디 가서인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전화라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돼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러면 서울로 강남터미널로 가든가 남부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안양에서 거기 차표 차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 오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촌 신도시를 만들 때에 가장 시외버스가 고속도로와 연결이 잘 된 곳을 정해서 아마도 지금 농수산물 근처에다가 해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2011년 4월 달에 당시 민원 옴부즈만이 됐는데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관양동 922번지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년 내에 그 자료를 가져놨는데 2년 내에 지형 도면 고시가 안 되면은 이건 물 건너갑니다. 그 땅도 주택공사 땅이었는데 주택공사에서 안양시에다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걸 고시를 해줘야 업자가 살 수가 있단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심나 자료는 안 붙였습니다만은 그때 인덕원 역 주변에다가 터미널을 만들겠다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도 했는데 그때 거래된 사항은 없어가지고 거기 백지화 되고 전부 백지화 되고 결국은 그 지금 붙어있는 자료 한번 보시면은 2011년 8월 5일날 안양시 대중교통팀장 김주만이라는 사람이 전부 공문을 보내서 상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그 토시를 달아서 이걸 다시 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 ombudsman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걸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의 대표적인 실명을 표기해놔서 죄송한데 그때 이게 본인도 알고 계실 테니까 그때 이분이 쓴 그 칼럼에 대해서도 제가 그 의견을 달아가지고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에 꼭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때 맞게끔 하는 것이 가장 옳고요. 지금 현재도 매우 필요한 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에서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이 터미널 문제는 꼭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번 선거에서 이 안양에 왜 이 터미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슈화가 돼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양광역신문 김명화 편집국장님 말씀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양광역신문의 김영화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새집평연구원 기념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오게 된 거는 지난 2010년부터 안양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던 그 과정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0년간 표류하게 됐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저도 오늘 놀란 사실입니다. 역시 박사님은 다르세요. 자료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나름 그동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자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그동안 그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님비 현상입니다.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님비 현상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뭐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도 그렇고요.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도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 경기 남부 본분타운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도 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정책적 추진이 어려워서 결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 모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서서 다 정리된 내용입니다만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시민 아까 우리 그 박사님께서는 용어를 순화하셔서 집단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표 계산입니다. 표를 깎아먹는 그런 정책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이 우선이보다 자기 표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정책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더구나 뭐 실제로 우리 황지연 박사님처럼 지방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지방에 특별한 지금 뭐 해야 할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번 토론자로 참여함으로 알아본 결과 왕궁 예식장, 또 호계동, 안양역 앞 다 노선도 다르고 또 가는 시간도 다르고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어디에 시외버스를 타려면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뭐 큰 그림보다는 일단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이라든가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원화하고 홍보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구 박사님 토론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입니다. 저도 그 PT로 짧게 한 서너 장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 설 연휴를 미국 처가에서 보내다가 우리 이정국 박사님의 카톡 메시지 받고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제가 그 교통 쪽에, 특히 철도 쪽에 관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는 데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버스 스테이션과 버스 터미널을 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버스 스테이션하고 버스 터미널은 분명히 어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기능도 틀립니다. 버스 스테이션은 버스가 잠시 섰다가 가는 정류장의 개념이고요. 버스 터미널은 이 터미널을 용어는 정의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서 노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이 함께 모이고 출발하는 종합적인 교통 기능 역할을 하는 데가 일반적인 터미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만안구의 왕궁의 식당, 그 다음에 이쪽 동안구 호계동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스테이션입니다. 터미널이 아니고. 그래서 과연 그 안양 시민 입장에서 우리가 버스 터미널이 정말로 필요하는가?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과연 어디에다가 우리가 다시 부지를 확보해야 될까?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양시 입장에서, 안양 시민 입장에서는 버스 터미널이 되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사 중요하다 하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버스 터미널이 어떠한 교통시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한승 복합 기능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철도하고 지하철이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양에서는 교통의 중심지가 안양역과 인덕원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양역은 이번에 말씀드렸겠지만은 월교 평균노선 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인덕원 노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4개 노선이 한 곳에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정국 박사께서 조사한 자료 보시게 되면은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안양역과 연계한 한승 개념의 터미널을 구축해야 하는데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인덕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오산역이나 수원역을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산역 같은 경우는 복합 한승 터미널이 있습니다. 수원역과 마찬가지고, 이 복합 한승 터미널은 뭐냐면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자전거, 그리고 민원의 공공시설까지 전부 한 곳에 구축이 돼가지고 원스톱으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연계한 교통수단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오산역과 그 다음에 수원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 같은 경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민들을 교통 편익을 위해서는 버스 터미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약 5,000평의 부지가 확보를 해야 된다면은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의 도심 쪽에 5,000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마 눈 씻고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시가 재정이 엄청나게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민간 택지라든지 수용을 해가지고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 또한 절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양시가 60만 안양 시민을 교통 편익이 한다면은 그러면은 언제쯤에 터미널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본다면은 저희 개인 소견을 볼 때는 4개 시군 안양, 과천, 의왕, 군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이 4개씩 방해파가 됐을 때 터미널을 새로이 추진한다. 그럼 추진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철도와 지하철과 연계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 터미널이 추진하는데 하셔야 될 거고, 이 두 가지 만족이 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역과 인덕원역 두 축, 안양시에서 가장 교통의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에 관련된 지하철과 철도와 연계한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더 합쳐가지고 종합터미널 개념을 해서 소규모라도 터미널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의 교통 기반 시설을 만들어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도시 계획을 할 때는 먼저 도로를 뚫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앉혀놨는데 지금은 제일 먼저 그 도시 기반 시설 할 때는 교통 중심을 기반해서 합니다. 그것을 TOD를 해가지고 트랜스 오리엔티드 디벨롭 해가지고 대중교통이 먼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도시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도 기준이라면은 RTOD, 그 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터미널 향후에 연계가 된다면은 BTOD, 버스 트랜시트 오리엔티드 디벨롭ment 가지고 대중교통이 버스 위주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나 지하철 같은 게 상당히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연계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안양시에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버스 터미널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제 개인적 생각은 절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서남부 쪽에서는 보면은 고양 종합터미널, 그다음 부천 상동터미널, 그다음에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이 세 가지 터미널의 공통점이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근 도시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도 향후에 굳이 버스 터미널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게 어떤 시장에 나오신 분의 공약을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안양역과 인덕원역이 아마 두 개 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참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정치적을 다 떠나가지고 60만 안양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안양의 교통의 축은 안양역과 인덕원역이 두 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연계한 교통 터미널이라든지 교통 연계 시스템을 신축하게 된다면은 안양시가 다시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의 토론자님들의 토론을 들어보면은 황지연 박사님은 우리의 박사님이시지만 어려운 학문 용어가 아니라 똑같은 주민의 용어로서 우리 이 버스터미널 문제를 잘 조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민의 입장에서 잘 풀어주셨다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화 편집국장님께서는 민원 차원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십 관점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구 박사님은 교통 전문가답게 대안 중심으로 했고, 새로운 우리가 버스터미널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도시계획의 기본서부터 풀어가야 한다라는 대안 중심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내용에 대해서 플로어 질문을 받기 전에 황지연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발제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47억을 어떻게 알느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인천일보하고 심재민 의원이 해석에서 썼던 기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얘기 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주가 바뀐 건데 투기라고 볼 수 있느냐. 아마 이제 M&A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M&A가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M&A라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회사와 회사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을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애매히 두 개의 회사가 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이건 한 개의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황재원 박사님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 맞거든요. 주주 변동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거는 사실 이제 M&A라고 보기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용어 자체가 좀 혼란스러운데 M&A는 사실 아닌 것 같고 전문 용어로 보면 근데 이제 당사자가 M&A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해서 이제 저는 그런 썼는데요. 주주가 바뀜으로써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당사자가 M&A를 표현을 해서 그런 용어를 썼을 뿐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투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이제 법에 좀 미비가 있을 수는 있겠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거든요. 주주끼리 권리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투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버스터미널 현실에 어디에 줄 것이냐?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본 결과 93년도에 예측했던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10,000평이 필요한데 5,500평이나 너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필요한 게 5,920평, 5,900평이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 땅의 크기가 맞는 것 같고 예측을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돼요. 그 면적에 대해서 2026년도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땅의 면적을 냈겠죠. 그러면 10,000평이어야 되는데 5,000평에서 안 된다. 이거는 논리가 잘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건 논리가 안 맞고 적정한 규모의 땅이었다. 적정한 규모의 땅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제 이정구 박사님이 이제 철도와 버스가 연계돼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용산시장 그 옆에 터미널이 들어오잖아요. 전철역이. 그럼 그것도 아마 모르겠어요. 93년도에 그것까지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철도와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시내를 통과하면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고속도로가 타버리기 때문에 공해 유발도 가장 적은 장소고 철도도 연기가 지금 거의 확정됐잖아요. 그건 전철역이 확정됐으니까 되고 면적도 유사하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거기다 세야 된다 이제 표 때문에 그런지 표가 마이너스 될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기술이 이제 바뀌었다. 현대사회는 기술 혁신에 의해서 1년, 옛날에 30년 변했던 게 10년, 10년 변했던 게 5년, 5년 변했던 게 1년마다 기술 혁신이 바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10,000평이 필요했지만 10,000평이라고 했지만 이제 예측 자체는 5,500평, 5,500평도 예측해서 면적도 맞고 전철도 맞고 또 공해 유발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이제 지하 도시도 건설한다고 해요. 땅이 없는 데는 지하 도시도 건설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사람이 사는 지하 도시도 건설하는데 지하에 버스 터미널 지하에 들어간 건설을 못 하겠습니까? 우선 지하 도시도 건설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지하에다 건설해 가지고 소음과 진동과 공해를 다 현대적 기술로 막아내면 그런 민원은 저는 그거는 시장에 부딪혀서 그런 민원 해결해야 된다. 그 기술력이 뒷받침 옛날하고 틀리다고 생각해요. 25년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그 기술력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예측한 터미널이 적정한 부지이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다 꼭 해야 되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하고 답을 내야 되겠지만 그 적정한 예측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해 주셨는데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도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정환 교수님 말씀. 아니 마이크 필요 없어요. 네. 일단 오늘 그 세집평 연구원 이제 개원을 축하드리며 이정국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리가 잘 나네요. 이제 저도 이것을 이제 인천일보 기사를 이제 나름대로 분석해봤고요. 여기 법인 등기부등본도 다 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관계공무원과 이제 관계부 공무원들하고도 이제 유선상 전화를 해봤고요. 먼저 이제 그 이정국 위원장님에게, 원장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자료를 보면은 채00돼 있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 보면은 사람이 틀려요. 그러면 여기 이런 자료에 있어서도 채00, 채XX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이지 않는가. 일단 이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47억 부분을 이제 신문 인천일보 기사하고 신재민 의원이가 쓴 걸 봤는데 여기에서도 좀 이제 분석상에 이제 나중에는 좀 저도 이제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동일법원에서 이제 M&A 있잖아요. 여기 법원에서 하면은 2월 8일 날 이제 그 채00이 이제 거기서 삭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채00이라는 분이 새로 이제 등장하잖아요. 법인 등기부 등을 보면 그런 것을 좀 이제 분명히 하고 저는 이제 이걸 투기라고 안 보는 게 그 지금 LH하고 이제 건교가 하고 있죠. 공무원이 왔다 갔는데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이제 LH가 좀 문제될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작년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잖아요. 일몰제를 적용되면은 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사든지 용도 변경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기에 자료를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저도 이제 한 신중대 시장님 때부터 농협 보고서를 계속 분석해왔고 이제 우리 이제 황재현 박사님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업무지만 할 때도 이야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시행버스 문제도. 지금 이제 월교, 판교, 그 다음에 인도본 동탄 부분이 지금 이제 그 뭐 이종구 박사님 알고 계시겠지만은 철도 기본 계획이 이제 고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시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좀 이제 그 건교부 자체에서 이제 EPB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좀 그 타락성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용인 있죠. 우리 여기 이제 안양에서 이제 900억, 1,300억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2,200억. 이런 부분이 이제 안양은 이제 재정 자주도가 이제 그런 데로 괜찮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른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용인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고시가 돼야 지금 이제 그 인덕원 있죠. 이쪽에 옆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이 인덕원 개발 부분이 이제 그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교부 쪽에서는 그 철도가에서 있죠. 지금 언제 이거 상반기는 어렵다, 고시가.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그것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런 입장.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터미널은 이종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덕원 있죠. 그쪽에서 하는 게 이제 그 사계도시 있잖아요. 가장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분명히 그 여기 자료 내용에서 봤을 적에 조금 이제 오해 살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기 그 93년도 신중대 시장이 있을 적에 왜 이것이 안 됐느냐면은 그 용역 보고서 나오고 뭐 하지만은 여기 이제 그 교통 있잖아요. 그 흐름에서 그 경기도에서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경기도에서 이제 도시 계획 시설이나 이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경기도에서 관할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장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이정국 원장께서 말씀 그 버스터미널 지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그 버스터미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위로는 중심 산업 복합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버스터미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버스터미널은 민자유치 사업이 될 겁니다.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은 안양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민자유치가 된다면은 그만큼의 사업성에 대한 버스터미널만 단순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위로 뭐 복합 상업시설 여러 가지가 그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먼저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 자본이 들어오려면은 그만큼의 어떤 수익 구조가 창출이 돼서 돼야 되는데 안양시 입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어렵죠.
예, 아까 우리 정 선생님이 질문한 것 중에 그게 일리가 있네요. 이제 전부 다 저는 이제 실명 거르지 않게 해서 별로 표시해 놨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대표이사 흐름의 내용을 보면 최가 세 분인데 세 분 다 틀린 사람입니다. 근데 별로 표시해 보니까 세 분이 같은 사람으로 혼동할 수 있는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었죠? 그 투기 있잖아요. 이걸 부동산 투기로 그거는 이제 여기 표시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저는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투기로 보는 거고 네. 아까 이제 경기도의 교통 흐름에서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그 내용은 이제 공식적으로 서류도 이제 행정대로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조금 더 보완해서 보고서를 좀 보완해서 나중에 대안을 찾을 때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투기라고 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인천일보라든지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이순이가 1,100억 이순이가 아니고 또 다른 건설에서가 970억에 이제 약 970억에 입찰을 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내용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까지는 이제 중간 단계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해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지하의 건설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970억 그 부분은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요. 네. 지하의 그 얘기는 뭐냐면 지하도시도 건설하고 지하의 터미널도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제 지하의 터미널 들어가고 당연히 이거는 그 시의 세금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손해보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갈 개연성이 큰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공익 사업의 한 일종이잖아요. 터미널 사업이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시에서 조금 이렇게 그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554억에 했는데 안 팔렸잖아요. 2016년도에 수계약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왜 안 팔렸을까요? 그때는 제가 그 고민을 해봤더니 근데 똑같은 금액으로 1년 뒤에 공고를 하니까 팔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대상 부지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안 팔렸다고 하거든요. 554억의 수익계약을 2016년도에 LH공사에 한 거는 여기 그 554억의 수익하면서 거기는 터미널까지 같이 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1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2016년에 없었어요. 이 문구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554억에 안 팔린 이유는 터미널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아마 LH공사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는 554억인데 1,100억에 팔렸잖아요. 이거는 터미널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팔린 거는 저 땅을 터미널 사업을 아직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LH공사에서 일몰지 해제를 전제로 판 거고 사는 사람도 그런 목적으로 샀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2016년도에는 불과 2년 뒤에 공고할 때는 터미널 사업으로 공고를 했던 거죠. LH공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때의 대안이 이제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지하에 터미널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만이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다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기업한테는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안양시민한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권리를 주고 여기에서 절충점 타협점이 이루어지면은 기술 혁신에 의해서 지금은 소음과 진동과 공해를 적게 할 수 있으니까 지하로 깔아버리고 지상에서는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지금 그 자리나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답을 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 주민자치가 굉장히 발달되면서 지역 전문가들의 그 실력이 거의 교수님, 박사님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실체적인 것을 파악하면서 또 그것이 주민들한테 협의를
그 도움 구해가지고 나아갔을 때 되지 않느냐. 두 가지 요소가 계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로에서도 이종구 박사님은 대안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김정화 편집장님은 시민의 협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라는 게 한 번 안 풀리면은 그 다음에 파생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종국 박사님이 말씀했을 때 93년도에 그 발생된 민원들을 정말 잘 풀었다면은 거기가 정말 그 버스 터미널 부지가 되고 거기가 또 중심으로 되면서 어떻게 변했을지 25년 후는 지금 현재 모습과는 달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이 더 커져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실례로 보면은 병보다도 원래 합병증 걸리면 훨씬 더 위험하듯이 우리 안양도 지금 버스 터미널 문제뿐만 아니라 25년 동안 민원이나 여타의 그 자치의 문제가 잘 안 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냥 워낙 좋으신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문제들에 풀릴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길었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이 터미널 부지가 결국 매각되는 과정에 원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LH가 그렇게 했던 얘기하지만 국토부에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양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향후에도 이게 터미널 부지로 계속 사용되도록 그러니까 그 인수업체가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문제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매각 의도가 드러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문제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문제 대상이 아니면은 이게 터미널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업체가 제가 업체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1,100억에 550억에 1,100에 샀단 말이에요. 그죠? 했는데 왜 이걸 샀을까요? 일문제 대상이 아니면은 꼭 반드시 터미널로 개발해야 돼요. 그럼 수익 사업이 안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일문제 대상이고 터미널 부지가 용도 변경을 일문제 대상이라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 입장에서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엄청난 손해가 아닙니까? 이 부지를 그냥 LH가 그냥 해체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뭐 지역의 뭐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시장 되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그런 부분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더 있으면 질문을 다 받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36년을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안양의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삼보택시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지금 개인 택시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는 책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저기를 말씀하신다. 현실에서 과연 버스 기사들이나 택시 기사들이 터미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을 제가 16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에 대한 불만 요소 많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박사님들도 얘기해갖고 저희도 터미널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남부터미널 도심 중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탐역에 있는 아까 우리 이종구 박사님이 얘기했던 지하터미널 우리는 국학터미널 돼 있고 성남터미널은 그렇게 돼 있고 오산, 수원은 아주 원스톱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안양은 60만이 넘었다가 지금 60만이 내려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전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아저씨 터미널로 가요. 그럼 어디 터미널로 가야 되냐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옛날에 왕궁이지만 지금 킹덤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인천 가는 버스 또 안양역 앞에 홍해동 느티나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시는 거를 타실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거택시일 때 제가 하도 기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고 저러니까 제가 책자를 길잡이 책을 편해서 시민들한테도 드리고 저기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저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진짜 생각한다면 안양역과 인동원역, 제가 인동원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너무 시장들이 주민들의 민원만 생각하는데 그 인동원에 경인고속도로가 저희 아파트 옆에 100m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터널 안에서 뚫려가지고 터널 안에 있는 먼지, 가스, 타이어 가루 이런 게 지금 그 공기 좋은 곳에 날라오고 있어요. 100m도 했는데 왜 못하고 민원만 탓하고 진행을 못하느냐 이게 100m입니다. 그 산동네에 관악산 밑에 우리는 너무 민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거만 다 왜? 그럼 저희는 국가적인 대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인정을 했고 추진하면서 터널을 막아달라 했지만 결국은 이필원 시장하고 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고 터널이 뚫린 터널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싸우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오늘 주제에서 아까 얘기했지 터널을 많이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를 아까 이종희 박사 얘기했듯이 안양과 당연히 우리는 모체가 지금 인동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작은 5천원 갖고 순환으로 할 거냐 아마 지하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호계동 교도소 그거 나가면 거기다가 터미널을 진다면 의왕, 금포, 안양 단순 논리입니다.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그 전에 또 저희 동네 옆에는 인도건도 터미널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 회사가 있었던 아까 평촌에 있는 열방발전소 뒤에 거기 알루미늄 캔 만들 때 찌그러뜨려 갖고 하던데 거기도 했다가 이제 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나가리 때 조치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지금 농수산에 있는 그 부지 그거에 대한 그 자료라든가 어떤 투기냐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되려면 이거는 시장을 했던 사람들이 저기라면 여기 자료에도 여기서는 정확히 최 누구 딴딴만 할 게 아니라 최대면 최대호 최정권이면 최정권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요거의 대표이사는 최대호고 요거의 대표는 최정권이다 이렇게 해서 좀 명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명확하다면 저도 중부일보에서 봤지만은 명확하다면 이거는 공익을 다투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전 대통령 이명박 씨가 다스로 인해서 결국은 다 그 집에 올라와서 본인 거를 이렇게 분산시키고 했던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정치적인 논리를 따라서 지역과 발전, 부산으로 투기. 자, 제가 지금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세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억 좀 면제를 하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한 시민으로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민경 늦어서 잘 못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시외로 그 호계동에서 버스를 타고 자주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풀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종국 박사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자칫
단체가 어떤 그 이권을 주기 위해서 길게 이리 옮기자 저리 옮기자 하고 또 빼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비싼 가격으로 이제 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줬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터미널을 세워야 되는데, 그 터미널을 세우기 위한 어떤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기서 어떤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저기 터미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 터미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민간 자본이 선행해서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 자본이 함께 일부가 투자돼 가지고 그렇게 돼야만이 사업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안양시가 타 시보다 훨씬 더 재정 자주도라든지 재정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많다면은 그걸 투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역사나 터미널이나 이러한 기반 시설은 민간 자본이 선행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거기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조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타 분석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창출 구조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세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터미널 부지로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한 번 이제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터미널 부지로 유도하는, 적당을 유도하는 방법은 지하에다 터미널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지하에다 터미널을 넣고 1100억에서 하면 수익성이 나오겠느냐? 554억에도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는데,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몰제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LH는 대상이다, 국토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두 개의 국가기관에서의 다툼이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바를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선배님 택시로 이제 택시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이제 민원을 이제 부딪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대중교통을 위해서 뭐 역을 가든지 터미널을 가든지 이렇게 이제 야간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뭐 고발 조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여할 사안은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이제 순순히 그냥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안양 CFS 종합터미널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이제 다른 부분들도 관심 있는 부분에서 또 이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처음 개원하면서 또 지역에 대해서 깊이 편작하지 않으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우리 발제자해 주신 이정국 박사님도 열심히 했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 문제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감시의 물결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마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은 우리도 이제 사지선다형 하다 보면 하나 틀리면은 쫙 밑으로 내려가지고 빵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잘 맞기 시작하면은 잘 풀리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또 터미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과연 풀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 잘 풀면 나머지도 잘 풀 수 있다. 안양 시민들이 뭔가 이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들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문제도 그렇게 순기능적으로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터미널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은 천착을 해서 시민들과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일이 발생한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좀 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마 이정국 박사님도 부족한 게 많구나, 이제 다시 또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안양시정이 발전되고 문제가 풀리면서 시민들도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봅니다. 희망을 가질 때 뭉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음번 또 세미나 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그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신 객석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잘해주신 이정국 박사님, 그 다음에 토론회 해주시는 황지영 박사님, 김영호 국장님, 이정국 박사님에게 서울장님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기자로 왔는데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그러세요? 예.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시민일보 최희영 기자입니다. 그 6.13 지방선거 앞두고 이 세미나가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뭐 터미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누가 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가 확대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아까 그 원장님께서는 이 책자에도 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단정을 지셨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공공성을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유권자들한테도 정확한 판단을 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번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13 문제보다는 버스에 관련된 사항들만 지금 이 부분이 공직선거에 요번에 출마하시는 분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아까 이정국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언론 보도를 봤던 어디를 보셨던 이정국 원장님 입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분이 여기에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연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책장에 있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어제도 선관위 지도기장 좀 가셨나요? 앞뒤에 계셨는데 실명 거론은 절대 하지 말라는 최고라면 반장은 실명 거론이 문제가 아니고 투기가 되면 투기라고 단정을 지었으면 그 후속 조치가 당연히 시민사회단체고 어디가 있어야 그럼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투기라고 봅니다. 근데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황 박사님도 달리 생각하신다고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오해 사게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짜 오해 사게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후보자로서. 그러니까 후보자로서 어떤 그 기본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행위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볼 때는 다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후보자님이 후보자 안 했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후보자님 이렇게 정식하고 후보가 아니고요. 네. 또 부족한 부분들은 더 고쳐서 앞으로 더 고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박수 드리면서 오늘 개원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정원철입니다. 감사합니다. DD기. 네. 연락처 좀 해라. 아, 예. 뭘 잘해? 아, 그냥 이렇게 늦었어. 어떻게 올라갔더니